법과 정치 마무리하고 사회문화로 넘어갈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 공법 정리했었죠? 공법 중에 헌법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형법. 형법의 기본 원리는 주형, 법정주의. 이에 따른 파생 원칙이 4가지 정도 있었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 관습 형벌의 금지, 적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 다음에 형사상 유추해석 금지, 민사상 유추해석은 인정이 된다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범죄의 성립 조건 3가지는 순서대로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구성 요건 해당성, 즉 우리 형법에 규정된 480여 가지의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한 것을 행했다거나 하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법성이라고 하는데, 위법성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 가지고 주로 출제해요. 5가지가 있었죠? 그 사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금방 이해돼요.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이런 5가지 경우에는 위법성이 지워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책임성이죠.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성도 역시 책임성이 사라져서, 지워져서, 무마가 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책임성 조각사유라고 하죠. 첫 번째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겠죠.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이면 형벌은 부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촉법 소년의 경우 10세에서 14세 미만까지의 이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어디에서 해요?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했던 게, 책임성 조각사유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아까 형사 미성년자였고, 2번째가 심신상실자. 대표적인 게 장님과 같은 경우입니다. 심신장애자는 처벌받아요. 다만 경감이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범죄 행위는 책임성을 면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성 조각사유까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벌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겠죠. 그래서 그 형벌의, 성격이 예전에는 인과응보형 중심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교화형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도 폐지되어가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집행을 한 30년 이상 안 했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형벌에는 9가지가 있었죠. 생명형의 사형, 그 다음에 자유형의 징역, 금고, 구류, 그 다음에 재산형의 벌금, 과료, 몰수. 그 차이점도 다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예형에 해당되는 거, 명예형.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이 중에 제일 강도가 센 게 뭐였어요? 당연히 사형이겠죠. 그 순서 가지고는 시험 문제 거의 내지는 않는데, 가장 센 게 사형이고요. 제일 약한 게 몰수.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벌에 대한 대안으로 보완처분이 있었죠? 이를테면 보완처분을 뭐가 있었어요? 보호관찰제도라든가, 그러니까 이 보호관찰제도는 주로
가석방 경우라든가 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보통 따라다닙니다. 깊이 있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치료 감호라든가 수강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법은 이제 실체법이고 그 실체를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의 실체를 규정하는 실체법이 형법이라면 그 절차를 규정한 게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죠.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3단계로 구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사, 공판, 집행. 이렇게 그 수사 개시부터 쭉 그다음 수사에 들어가면 형사 피의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형사 피의자의 기본 권리하고 형사 피고인의 기본 권리가 다르다는 거. 특히 구속적부 심사제가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됐던 거예요.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형사 피의자만 할 수 있어요. 형사 피고인은 못해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에 들어가면 이제 형사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럼 형사 피고인이 이제 피고가 되는 것이고 원고는 누구예요? 검사겠죠. 검사가 원고가 되고 그러면 범죄 피해자는 재판과 직접 관계가 없어요. 다만 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나의 이를테면 다친 사람이면 치료비라든가 유죄료라든가 이걸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판 심판이죠.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판결을 무죄 판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죄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죄 판결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되면 뭐가 나오죠? 형사 보상 청구권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보상 청구권은 두 가지 경우만 성립된다고 우리 공부했었죠. 형사 피의자일 경우에는 혐의 없음의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에 형사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제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형사 피고인이 되면 최종심에서 즉 대법원 항고심에서 무죄로 확정이 되면 형사보상 청구권이 확정이 됩니다. 엊그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화성에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년간 복역하고 나온 사람, 형사보상 청구하면은 최대 4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0억. 그러니까 20년의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는데, 그 돈으로 보상 40억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자체는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형사보상 청구권은 피의자인 경우와 피고인 경우에만 있다.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죄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에 보고하지 않는 제도가 있죠. 사회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제도가 있었어요. 집행유예는 어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냐면 그 범죄의 질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때 3년 이하 3년 이상이면 집행유예 선고 못해요.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러니까 징역 3년에 또는 징역 2년에 그 다음에 꼬리가 붙어요. 징역 5년 이건 집행유예 안 돼요. 징역 4년 이것도 집행유예 안 돼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는 1년에서 5년 범위 안에서 판사가 판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이 돼버려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약한 범죄, 이를테면 징역 1년 이하에 해당되는 범죄라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징역 1년에 선고유예는 반드시 통일됐어요. 2년으로 통일됐어요. 2년으로. 그래서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 하면 그 2년이 지나면은 면소가 됩니다. 소가 면제가 돼요. 형사의 소가 이제 면제가 된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걸 서로 반대로 연결시켜가지고 출제해요.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상실한다면 그럴듯하잖아요.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판에서 이제 유죄부재 됐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으로 넘어가겠죠. 집행은 누가 지휘감독한다고 그랬어요? 검사의 지휘감독 하에 집행이 됩니다. 집행,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집행할 때, 그 집행되는 사람을 수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신분이 형사 피의자에서 출발해서, 형사 피고인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재판이 확정되면, 이제 수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수형인은, 선고된 형량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 교도, 생활을 했다면,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어서 가석방을 통해서 풀려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해서 공법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 행정법 공부했었죠. 행정법은 출제가 된다면 구제 원리에서밖에 출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조직법이나 행정작용법은 우리 교과서에 없거든요. 행정구제에 관한 법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통틀어서 2문제인가 3문제까지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2가지로 소개해드렸었죠.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인데 가장 이상적인 건 사전구제제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좋겠죠. 공청회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사후구제제도 가지고 출제를 해요. 사후구제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크게 2가지. 행정기관하고 주민 또는 시민, 국민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는 과정, 행정쟁송제도입니다. 행정쟁송제도는 약식쟁송과 정식쟁송으로 나눠져요. 약식쟁송이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식쟁송으로 해결 안 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정식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소송제도인데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죠. 법원에 가서 합니다. 아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했잖아요. 그 행정기관이 어디예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이제 약식쟁송인데 이걸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법원에 가는 겁니다.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입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입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행정소송은 위법한 것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30년입니다. 30년. 1심이 행정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행정법에서는 출제 될 만한 거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사회법이 있죠. 사회법은 법 중에 가장 나중에 등장한 법이에요. 법의 막내입니다. 법의 막내. 이 막내인 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너무 갑질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병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의 법으로 사법과 공법 영역을 넘나드는 법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사법의 공법화 현상으로 등장한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제3의 법역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결국 사법과 공법 영역을 다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경제법이고 노동법이고 사회보장법인데 사회보장법 자체 가지고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사회보장의 내용이 사회문화편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문화에서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사회보장 내용 오늘 거기까지 못 들어갈 것이고 다음 주에 아마 마무리될 텐데요. 사회보험제도라든가 공공부조제도라든가 사회서비스제도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사회문화 편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사회법에서는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노동법의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노동법. 경제법도 중요하지만 노동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법에서는 뭐 소비자 기본권 8대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법.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갖는 권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헌법상. 1대 권리, 근로의 권리. 2대 권리, 노동 3권. 그죠? 근로의 권리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연소자의 평균 노동시간하고 성인의 노동시간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구 환경, 노동자의 복지시설이겠죠.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규정된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규정한 것이 이제 노동조합법인데,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부터는 이제 근로의 권리라기보다는 노동상권과 연결이 되는 거죠. 노동상권이 뭐였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었잖아요. 단결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권리거든요. 노동자가 뭉치는 권리. 이 단결권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에 의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 되고 사용자와 교섭이 결렬될 때 재행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상권을 침해받으면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을 못하겠다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로 해고를 시켰다거나 이런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당노동행위하고 부당해고하고 차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부당해고는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부득이한 사정도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까지 남기할 필요는 없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을 할 때 미리 한 달 전에 문자로 통보해 줘야 됩니다. 문서로 통보해야 됩니다. 정정합니다. 문자가 아니라 문서로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서로 안 하고 그냥 전화 한 통화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문자 이렇게 해서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당해고를 이제 구제받는 절차가 시험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절차도 시험 문제 나오죠. 이 두 가지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당해고는 해고 노동자만이 할 수 있어요. 구제 신청을. 근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거의 비슷하죠. 지방노동위원회를 걸치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걸치고 행정소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원고는 누가 되죠?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노동자 또는 사용자, 사장님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갔을 때 이제 원고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 늘어나죠.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요. 피고는 동일하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니까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전 시간에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이 국제법이죠. 사회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것도 공부했었네요. 연소근로자 이야기도 했었고, 촉법소년, 범죄소년, 이게 묶어가지고 뭐가 들었어요? 무범소년.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형벌은 불가능해요. 근데 범죄소년은 14세 이상이니까 이건 형사소송 내용에서도 형벌도 부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원을 보내지거나 또는 교도소로 보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촉법소년의 경우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이 촉법인데 낮춰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여론 가지고 시험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현행 법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검사가 결정적 조사제도를 통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 시간에 사례 들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우리 국제법으로 갑시다. 문제를 다 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선별해서 홀수법만 해볼까요? 어디 있나? 공법 사회생활법 10페이지네요. 사회생활법. 우리 홀수법만 하게요. 짝수법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해답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1번 밑줄 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갑슨 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갑을 구속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갑은 기소되었다. 그 이후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되었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검사가 영장실질심사한 후 뭐라? 말 자체가 틀렸죠?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구속적부 심사 청구 제도가 관계된 거잖아요. 1번 틀렸고 검사가 아니라 법관으로 바꿔야 되고요. 2번 미연을 위해 즉 석방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갑은 기소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은 기소되었다 이 말은 이제 신분이 형사 피의자에서 형사 피고인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은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것이죠. 갑은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즉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구속적부 심사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1심 법원이네요. 지방법원 본원 합법이다. 그 위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 그랬죠.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소송에서만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서는 국민참여재판 못해요. 형사재판에서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형사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형사 피고인이 거부하면 할 수가 없어요. 법관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형사 피고인이 거부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못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중에서도 반드시 단독심이 아니라 3심 합의부의 재판인데 이때 합의부도 지원은 해당이 안 돼요. 본원만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본원. 그러니까 여기 청주에 법원이 있죠. 이게 본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주에도 법원이 있죠. 그건 지원이란 말이에요. 지원 합의부에서는 못하고 본원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번이 맞죠?
그래서 정답이고요. 4번. 리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네요.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땡.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 말장난 같죠? 형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이지 형의 선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의 선고에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야 돼요. 형의 선고가 없어진 게 아니라 형의 선고에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고유예는 뭐였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됩니다. 면소. 그 다음에 이번도 제가 항상 노동법 강조했었는데 이번 조문제집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을은 잦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A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어요. 근데 똑같은 해고인데 갑은 노동조합, 노동상권과 관련해서 해고됐으니까 이건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것이고, 을은 잦은 결근이야. 이거 사장님 입장에서 이거 자를 수 있죠. 근데 자르는 절차가 합법적이 않으면 이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죠. 갑과 을은 각각 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는데 비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고 을의 구제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면 이제 맞는 거 찾아볼까요? 기억번에 갑을 모두 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나요? 갑이나 을이나 모두 해고당 지금 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갑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로 부당 해고를 해고당했으니까 이건 부당 노동행위잖아요. 그러죠? 을은 부당 해고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억은 애매하니까 일단 세모 표시하고 바로 넘어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니은. 을은 비지방노동위원회 기각결정 처분을 송단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A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땡.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할 때 하는 것이니까 니은번은 틀렸네요. 그럼 일단 니은번 들어간 건 지우면 3번하고 4번이 니은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1번, 2번은 기억 모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기억번은 맞다고 봐야겠네요. 왜 그렇게 출제자가 출제했냐면 갑은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로 해고당했잖아요. 그럼 이건 부당 해고이면서 동시에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당 해고로 볼 수도 있고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구제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으로 가면 비지방노동위원회는 갑의 해고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는 A회사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야 된다. 당연하죠. 부당 노동행위다라고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해고 철회해라. 이렇게 구제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디귿번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그러면 리을번은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A회사의 노동조합은 갑과 을의 해고에 대해 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노동조합이라고 했잖아요. 노동조합이니까 값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네 1번은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3번. 이거 평범하고 쉬운 문제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유치해서 금지. 형사상 유치해서 금지.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5번으로 갈게요. 4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사는 값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을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을을 폭행하였다. 값의 폭행으로 을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네요. 오, 이거 심각하네. 자, 옳은 거 골라야 됩니다. 기억.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하면 값은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해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상해죄는 국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민사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지만 형법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과 아무리 합의했다가도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상해죄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으니까 기억번 들어간 1번, 2번 지워놓고 이제 문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1번, 2번 지우고. 그러면 이제 니은번. 이걸로 정답이 결정되겠네요. 맞으면 3번이 정답이고 니은번이 틀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니은번.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형사재판의 원고는 무조건 검사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사예요. 그 니은번도 틀렸네요. 그럼 기억, 니은 지우고 나면 남는 건 디귿번하고 리을번밖에 없겠죠. 자,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또는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을 때는 배상 명령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디귿번 맞아요. 리을번. 값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당연한 얘기죠.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이나 최종심에서 확정 판결이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이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공부했어요. 7번으로 갈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 사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일단 한 개 나왔고,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땡이죠. 반드시가 아닙니다. 기소 유예할 수도 있고 불기소할 수도 있어요. 혐의 사실 인정되더라도 이게 형사 처벌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원칙 중에 검사와 관련해서 기소 독점주의란 말 들어봤죠? 공소제기 기소는 오직 검사만이 해요.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해야만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걸 불고 불리의 원칙인데 지금까지는 시험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예전에는 시험문제 잘 나왔었어요. 처음 들어요? 불고 불리의 원칙.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사재판.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소는요 오직 검사의 재량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는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소 독점주의와 더불어 기소 편의주의가 있어요. 기소는 검사만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그 다음에 불고 불리의 원칙, 이게 이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한번 들어본 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만이 재판이 시작돼요.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재판 시작되지 않아요. 자, 일단 그래서 두 번째는 틀렸어요. 두 번째 반드시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고, 땡, 법원은 바보. 판결에 불복한다고 나왔으니까 항소라고 해야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를 항고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틀렸고.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한다. 땡! 이것도 틀렸네. 검사입니다. 형의 집행까지 검사가 지휘감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냐 두 개냐 이제 두 쪽이 하나겠네. 자, 마지막.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땡! 면소라고 그랬죠. 면소. 그래서 하나밖에 없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던 거. 넘어가 볼까요? 9번. 다음 사례에서 갑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갑은 현재 만 18세이다. 갑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신고했으면 이제 법률혼 관계죠. 법적인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만 18세인데 혼인신고했으니까 성년 의제가 성립되죠. 그래서 민사상으로는 성인 취급합니다. 공법상으로는 성인이 아니에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대요. 성년 의제는 추정이라고 했어요? 간주라고 그랬어요? 간주이기 때문에 성년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혼했더라도 나이는 미성년자 나이지만 혼인신고했다는 이유 이것으로 성인 취급받아요. 이걸 성년 의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혼한 갑은 결혼할 때 갑의 부모가 갑 명의로 사준 주택에 살면서 을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갑은 지난달에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행인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갑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갑의 부모의 동의 없이 갑 명의 재산을 처분하라고 한다. 처분 가능하죠. 민사상으로는 성년이니까. 자, 옳은 거 찾으랍니다. 1번. 갑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출마할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40세 이상이 되어야 피선거권이 나옵니다.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1번 틀렸고. 갑은 을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라도 당연히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노동계약은요? 단독으로 합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부모의 동의.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법률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노예계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노동계약한다는 얘기라 아들을 통해서 노예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약이나 임금 청구는 무조건 단독으로 해야 돼요. 다만 노동계약을 할 때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틀렸어요. 공부거리를 확인할게요.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 아니잖아.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이잖아요. 틀렸고. 4번. 갑의 부모의 동의 없이 갑의 갑명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갑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년 의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11번으로 갈까요? 다음 법률을 정해서 법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 법 해석이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가 됐어요. 옛날 교과서에는 법 해석이 나와요. 법 해석이 참 재밌기는 한데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2015년 국가직에서 옛날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내놨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법 해석이. 폭행, 틀린 거 그러라고 했네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래요. 폭행이 뭐냐, 이거, 법 해석해야 되죠. 법 해석해야죠. 예전에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시절 문제 하나 소개할게요.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잠자는 사이에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어떤 범죄가 성립하죠? 상해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확대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는 법조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법조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확대 해석이 있고
축소 해석이 있어요. 또 문자 그대로 하는 물리 해석이 있고요.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논리 해석이 있어요. 막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폭행도 마찬가지야. 꼭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해야만 폭행죄가 아닙니다. 폭행이 아닙니다. 상대방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마사이족들에게는 인사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폭행죄입니다.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그러니까 폭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거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 필요합니다. 협박도 해석이 필요해요. 법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를 협박으로 할 것이냐?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협박이냐? 이것도 법 해석이 필요하고요. 강간, 어디까지를 강간으로 볼 것이냐? 요즘은 성폭행이라는 한번 쓰는데, 성폭행은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인 용어고, 법률 용어는 강간이죠, 강간. 그 강간을 어디까지 하느냐, 어디까지가 강간이냐, 이것도 판단의 해석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의 대상인데, 유기징역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기한이 정해진 징역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징역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잖아요. 무기징역 아니면 다 유기징역이죠. 이건 해석이 필요 없어요. 13번. 다음 사례에서 값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제도는, 자, 이게 14년도 국가적으로 나온 행정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법이 지금까지 통틀어서 하면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안 돼요. 자, A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로를 넓히려고 한다. 이건 적법한 경우죠. 적법한 경우는 손해배상이에요, 손실보상이에요. 손실보상이잖아요. 싱겁잖아. 1번 정답이, 1번이 아니구나. 3번 행정상 손실보상. 14번 들어보세요. 다 공부했던 것이니까 들어보시고. 15번 제조물 책임법, 경제법에 관련한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 즉 유통업자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맞죠? 제조업자가 손해배상하거나 아니면 유통업자가 손해배상하게 되는 겁니다. 1번 받고요. 2번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의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는 것을 말한다. 통연한 얘기죠. 맞고. 3번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입증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조회사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3번 땡. 그래서 정답이고요. 4번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겠죠.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넘어갈게요. 17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맞죠? 2번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이 정당한 배상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땡!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기가 쉬운 건 아니다. 3번, 4번은 공부글을 읽어보세요. 별로 제가 설명을 많은 게 볼 테니까 쉬워요, 내용. 19번 상점 절도를 저지른 갑에서 정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그르면, 오타 나왔네. 고르면.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가불은 아니오고 병적은 예. 기소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예, 아니요,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기억으로 갈게요. 각과 사항은 모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값은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아니라고 했네요. 그럼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예라고 했네요. 그러면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면 14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10세 이상의 소년인가 했는데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참 법이라는 게 이래서 재밌다고. 20세 이상은요 10세 이상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인 거지. 법은 20세, 10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법이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보세요. 20살 먹은 사람을 10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맞죠? 네. 근데 법은 1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리걸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법적인 사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자, 다시. 그러면 60대 할아버지도 10대 이상이네요. 네.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법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60대 이상은요, 환갑 지난 할아버지는요, 60세 이상이라고 해야 되지, 10대, 뭐라고 그러고 있어?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10세 이상인가요?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60세는 60세 이상인가요? 또 예인 거지. 자, 다시. 자, 갑을 보세요.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네. 그러면 10살 미만이거나 10살 초과하는 거겠지. 됐어요? 이거 헷갈려요?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 예, 했단 말이야. 그럼 몇 살이야? 14세 이상이라고. 그런데 봐. 14세 이상인데 14세 이상은 기소할 수 있죠? 네. 근데 첫 번째 질문, 10세 이상인가요? 10세 이상인가요? 했는데 no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10세 이상이 아니면서 14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결론은 뭐야? 20세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는 문제예요.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당황하게 된다고. 왜? 법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 다시. 19살 먹은 사람하고 20살 먹은 사람하고 차이는 10대냐 20대냐 그 차이죠. 그러잖아요. 10세 이상인가? 아니래. 그럼 20대나 30대나 이런 사람들이 10세 이상인가? 아니라고 사람은 것이. 표정이 아주 변화이 많은 표정이에요. 네, 리걸 마인드가 필요해요. 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이게 표현이 전혀 다른 거예요. 됐죠? 오늘 총각 하나 배운 거야. 이거 20년 지방직에서 나왔던 걸로 우리 교과서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낸 건데, 이거 리걸 마인드로 풀어야 돼요. 법적인 사고로.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래요? 시험장에서 딱 부딪혔어. 10세 이상인가요? 네, 아니라고 했다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기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기소할 수 있는가? 예라고 했다고. 그러면 14세 이상이면서 10세 이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해석해야지. 14살 이상인데 10세 이상이 아니래. 그럼 20살 이상이네. 20세 이상이지.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니까 당연히 성인이죠. 그러니까 기억도는 틀려버렸어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누구한테 가나요? 촉법소년. 10세에서 14세까지 촉법소년에 대해서만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통해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억번 땡. 그럼 이제 1번, 3번 지우고 시작해야겠네? 그러죠? 1번 틀렸으니까, 기억번 틀렸으니까,
1번하고 3번 지우고 보니까 디귿번 가지고 정답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번호로 바로 가면 바보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한 정답을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만 여유 있다면 세워라 내워라 그냥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제 풀면 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문제당 평균 1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어서 정답 구해놓고 1분 이상 걸린 문제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테크닉을 공부하면서 실전 문제 같이 막 풀어가면서 연습해야 되지,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실전 같은 연습 안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 9번, 10년 이상 하다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9번째 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인지 붙일 데가 없어요, 이제. 그때 합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면허시험에 가서 면허시험 거기에 맞는 룰대로 운전만 하면 돼. 근데 현실적인 운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니까, 머릿속으로는 내가 운전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머릿속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연습해야 된다니까. 운전 면허시험 가니까 시간차 타는 게 있더라고요. 1시간에 얼마 해가지고 연습,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 그거 하고 와서 합격했다니까. 운전을 10년 이상 했어도 면허시험에 다시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해도 또 그 얘기까지 나왔어. 자, 19번 문제. 자, 이제, 니은, 니을이냐, 니은, 디귿, 니을이냐니까, 디귿번부터 가야 됩니다. 디귿번. 을, 병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이다. 어다, 어라, 을이 뭐야? 을. 기솔 10세 이상인데, 이상이 아니오고, 기소할 수 있는 여행이, 그럼 얘는 10세 미만이네. 10세 미만이니까 얘는 범법소년이라고 표현해요. 범법소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 14, 19.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 다 이걸 합치면 우범소년. 이렇게 돼요. 범법소년하면 잘 안 쓰는데, 우리 그것을 잘 안 쓰는데, 굳이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을은 범법소년이에요. 10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받고, 그 다음 병은? 촉법소년. 병은 10세 이상인데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래. 그러면 촉법소년이지. 촉법소년이니까 형사 미성년자이다. 맞나요? 맞네. 둘 다 14세 미만이니까. 그거 디귿번 맞으니까 볼 것도 없이 4번 찍고 바로 다음 문제 가면 돼요. 자, 이제 공부거리로, 니은번 볼까요? 정의 연령은 을병보다 높지만, 정은? 범죄소년이네. 하나씩 해봅시다. 을이 뭐라고 쓸까? 을이 범법소년. 을이 여기야. 을이 여기고. 그 다음에 병은 14세, 병이 촉법소년이고, 그 다음에 정은 얘네? 범죄소년. 정은 범죄소년이네? 그럼 갑이 남았잖아. 갑은 누구야? 여기 이쪽 있지? 20세 넘어가는? 그 갑이 나이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럼 값은 30대라고 하면 이게 틀리죠? 그러죠? 30대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30대라도 맞겠다. 그러네. 왜냐면 10세 이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했으니까 14세 이상이니까 30대라고 해도 맞겠다. 40대라고 해도 맞고. 그리고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니을번도 확인해 볼까? 니을번. 검사는 정에 대한 피의 사건 수사 결과 보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저기 누구죠?
범죄소년이잖아. 그러죠? 범죄소년이니까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고 형사법원에서 교도소로 보낼 수 있어요. 얘는 병은 형사법원 못 가요. 가정법원 소년보호에서밖에 못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이거 1분 안에 풀지만 조금 공부가 덜 된 분들은 값에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 시험은. 값을 보는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순간. 10살 이상인데 기수할 수 있는 연령이네? 이게 뭐지? 20세 이상이라고 왜 생각을 못 할까? 야, 네가 굳어서 그런다고. 네가 굳으면 안 돼. 유연해야 돼. 그리고 예전에는 사회문학 과목에 인류의 진화 단원이 있었어요. 문화과정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드리오피테쿠스가 나와요. 인간과 원숭이의 공동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와요. 이게 최초의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와 다른 진화를 갖게 되죠.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용량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용량 이게 신문지 나왔다는 거니까요.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됐는데 500cc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뇌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맥주를 담으면 생맥주 한 컵 들어가요. 여기서 진화 과정을 쫙 거칩니다. 호모 하비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생 인류,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뇌 용량이 4배 증가해요. 4배. 그럼 머리가 4배 커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금 현생 인류보다 머리가 더 커요. 더 큰데 뇌는 작고, 우리 현생 인류는 머리 크기는 작아졌는데 뇌 용량은 훨씬 커요. 2000cc 들어간다니까. 아인슈타인은 2500cc 들어간다고. 그 차이가 뭘까요? 뇌의 주름살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주름살이 많이 생긴대요. 그 뇌세포가 활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진화 과정에 뇌에 주름이 많이 생긴 이유를 따지는 게,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동물보다 인간의 두뇌가 발달한 이유는요,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두뇌 회전이 빨라요. 그럼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직립보행에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직립보행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두 손이, 자유롭고, 이 두 손을 가지고, 활발하세요. 그 중에 세계적으로 IQ가 가장 높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 아세요? 유대인보다 훨씬 높아요. 젓가락질에서 그 기호를 쳤더라고요. 원인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의 젓가락질은요, 그냥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이런 수준이에요. 밥상에 밥 한 톨이 떨어졌어요. 중국 애들과 일본 애들은요, 그냥 끌어당깁니다. 우리는요, 딱 집어요. 이게 두뇌죠. 그러니까 언젠가 어느 유치원에 그 TV에서 한번 봤는데, 오른손으로 콩을 집어가지고요, 이렇게 옮겨요. 젓가락으로. 왼손으로 또 콩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요. 기가 막힌 교육입니다. 손을 사용해야 돼요. 이제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젓가락질을 어설프게 사람도 있어요. 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 이 젓가락질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두뇌 상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저는, 대충 학원 강의할 때, 식품업체에서 이렇게 배식업체에서 배식으로 오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오른손으로 사용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왼손으로 젓가락 한번 해보자. 하고 왼손 젓가락 하는데 막 처음에는 그냥 짜증이 나더라고. 이게 젓가락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1년 하니까요. 오른손만큼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거 콩 잘 집어요. 밥을 잘 집어요. 왼손으로 드더라고요. 이거 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왼손을 사용하면 우뇌가 발달하고요. 오른손을 사용하면 장애가 발달한대요. 푹 맞은 사람들 보면 이쪽 못 쓰는 사람은 이쪽 뇌가 이상해진 거고, 이쪽 못 쓰는 사람은 이쪽 뇌가 이상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손도
양손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예전에는 왼손 사용하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막 혼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왼손 사용하는 사람은 우뇌가 굉장히 발달돼요. 우뇌는 이성을 지배하는 뇌라고 그러잖아요. 이성. 좌뇌는 감정을 지배하는 뇌고, 좌뇌 우뇌가 발달하는 것이 이상적이잖아요. 무슨 얘기도 또 그 읽고에 나왔어? 자, 19번까지 하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온 것 같으네요. 자, 이제 21번, 시간이 많이 갔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마무리하고 우리 국제법으로 가게요.